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약간 지금 솔솔 나오는 게 지금 네. 종부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유세 올리기를 지금 할 수도 있다. 네네. 안타깝지만 네. 안타깝지만 갈 거라고 보는 게,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재정 지출 확대, 쿠폰 같은 거 신청하고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 돈을 어디서 메꿔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원래 세율대로 이제 올리겠다. 그렇다면 법인세도 이렇게 원래대로 간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약간 좀 그래 뭐 증세 가겠지 이런 게 있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전문 투자자이시자 또 세금 전문가이시죠. 제네시스 박님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부터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또 제가 네. 이제 제네시스 박님 모시자마자 네. 최근에 또 이제 세금 얘기들이 또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약간 지금 솔솔 나오는 게 지금 네. 종부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유세 올리기를 지금 할 수도 있다. 네네. 요거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마 우리 그 부익남님 네. 채널에서도 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세금에서 핵심은 보유세가 될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보유세라는 게 이제 어떤 내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매각할 거냐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가 많이 좀 줄었어요. 네. 과거 거의 한 10조 정도까지 거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한 6조? 네. 벌써 한 4조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가만히 둘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제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에서 100 이렇게 레인지가 딱 있는데 보통 80에 두고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게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끌어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반대로 최저치 60으로 내린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제 80으로 올릴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원래 보유세를 좀 이렇게 하려는 정권이었고,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중간 키를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합리적인 거니까. 네. 그럼 기본적으로 보유세 바로 80 올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고, 네. 모 언론사에서 나왔죠. 단독 보도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두세 시간 지나서 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제 여론이, 댓글이 그래 결정된 건 없는데 검토는 했다는 거네.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네. 그럼 이제 그게 올라가면 이제 보유세는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6.27 대책도 사실 네. 6월 26일이었나? 맞아요, 그때도 맞아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하고 다음날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도 사실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네.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10조를 거둘 때는 그 전에 3, 4조 걷다가 맞아요. 증세에서 10조를 갔다가 다시 감세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10조로 돌아가는 게 원상복구냐, 다시 증세냐. 그렇죠. 이제 이런 뭐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 네. 이제 뭐 계속 그 전부터 시장을 오래 봐오셨던 네. 부익남님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증세에서 그냥 내려가서 다시 올리는 거니까 증세로 보이는데, 네. 이제 기준점을 과거 9조 10조를 보신 분들은 왜 이전 정부에서 감세를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80% 정도의 중간 값을 맞춰놓고 이제 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놓고 그렇죠. 금리 네. 낮추든 올리든 뭐 이렇게 조절하듯이 너무 내려놓으면 카드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한다고 보면 네. 결국에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세금을 더 네. 걷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또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어떤 추가 카드로 내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좀 2년차, 이제 내년 집권 2년차 정도 되고 하면은 본격적인 좀 이게 증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공시 가격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서울이 올해 한 7.3%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심 지역은 두 자릿수. 그럼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올해 보유세가 꽤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국평, 네. 물론 뭐 이제 좀 예를 드는 게 제가 너무 이제 좀 비싼 거라서 제일 비싼 약간 그렇긴 걸로. 한데, 그게 이제 보유세가 한 1,800만 원 정도 네. 되고, 마포에 있는 마레프 같은 경우가 한 400만 원 정도, 작년에 한 300 얼마였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시 가격 60에서 80 올라가면 이제 또 한 1, 200 정도는 금방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내년에 80 정도 올라간다고 치고 올해 상반기 때 또 올랐잖아요. 그럼 올해 상반기 올랐던 게 내년 공시 가격에 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한 300, 400 내셨던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6, 700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작년에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그게 한 뭐 300만 원이면은 넉넉하게 한 2배, 한 3배 정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이걸 내가 그러면 처분을 할지 아니면 뭐 좀 자녀한테 증여를 할지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이제 보유세 올라간 것보다 또 시세 차익이 더 올라가니까 네. 좀 갖고 있는 게 어떨까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국에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네. 종류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도 있고 이제 종부세가 네. 있는데 재산세는 어차피 일괄적으로 뭐 다 반영되는 거라고 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종부세만 지금 딱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계산식이 처음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가 다 오르죠. 네. 그런데 이제 뒤에 어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든지 특히 중과세율, 종부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가 훨씬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이신 분들 그리고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이번에 60%에서 80%로 올린 거는 종부세. 아무래도 이제 고가 주택들에게 좀 그렇죠. 타겟을 좀 맞출 수 있다. 그렇죠. 재산세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네. 예,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런데 이제 재산세들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소폭 인상은 어쩔 수 없다. 네. 네. 근데 사실 재산세는 뭐 물론 그렇죠.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율이 막 아주 높진 상대적으로. 않은데 네. 종부세 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가들은 뭐 그냥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많이 낸단 말이죠. 장난 아니에요. 그럼 이번 이 사실상 이제 한 20% 가까운 증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0에서 80%로 네네. 할인율을 깎았으면 네. 그럼 20%면 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보유, 홀딩 이렇게 갈 네. 것 같은지 아니면 일부 어떤 매물이 나올 정도로 좀 강력한 금액인지. 일단 케이스별로 다른데 1주택자다. 네. 이런 분들은 사실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 팔아서 다시 뭐 낮춰서 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내셔야 될 것 내고. 같고 만약에 내가 2주택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하나 정도를 이렇게 증여 같은 거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좀 오래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요 정도는 그냥 내가 뭐 처분해도 된다. 그래서 오래 끌고 갈 거면 증여. 그리고 이제 뭐 적당히 매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참에 그냥 매각. 그리고 일단 좀 버텨보겠다.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막 3주택, 4주택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미 지난번에도 많이 내보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대응책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다주택자셔가지고 종부세를 뭐 네. 억 단위 이상 내신 분들이 네. 이미 정리를 좀 하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안 한 분들은 그냥 난 낸다. 뭐 이렇게 네. 절대 안 판다. 이런 분들도 이게 두 갈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절대 안 판다 하신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많이 좀 다주택자 분들도 좀 정리하셨고 이미 증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반기 특히 이제 전세 시장 굉장히 좀 불안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기사들 보면은 증여가 좀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네, 네, 네. 있는데 이게 약간 보유세나 뭐 세금 증세 관련해서 미리 좀 선제적 그럼요. 대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저도 최근에 그 문의 같은 거 보면은 증여 문의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여 문의가 많이 늘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보유세 문제.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는 보유세 폭탄 맞을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이 집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한 2억 2천 정도 나오거든요. 네. 취득세 별도로 또 나오고 얼추 한 2억 5, 6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세금인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2억 6, 7천을 내면 국가에 세금을 내면 10억짜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싼 거죠. 한 네. 3분의 1 정도면 되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야 그래 너가 대출 받아서 10억을 다 하느니 뭐 대출도 6억 맥스지만 말이 그렇지 6억이란 돈이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6억 대출 받으면 주담대 한 달에 거의 한 300 가까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야 그러지 말고 뭐 세금 한 2, 3억 정도 내서 내 거 가져가. 네. 그럼 너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보유세를 줄일 수 있잖아. 굉장히 좋은 전략인 거죠. 그래서 그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방금은 10억짜리를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증여하는 방법에 그냥 증여하는 게 있고 채무를 낀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녀가 당장은 내가 그 집에서 안 살아도 돼. 그러면 그 집을 내가 증여받으면서 곧바로 또 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세를 주면 뭐 반전세 아니면 뭐 이렇게 전세 줄 수 있잖아요. 그 보증금으로도 증여세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론상 그 자녀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그게 신기하게 20억, 30억, 40억 제가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얼추 다 맞아. 신기하게.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어쨌든 명의 변경은 가능하고 그렇죠. 나중에 돈 벌어서 뭐 들어가라. 그럼요. 네.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기조가 더 강해지겠네요. 지금 약간 이런 얘기들이 더 강해질 나오네요.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지금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 이제 반박 아직은 자료를 사실 내긴 무근이다. 냈지만
그래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이 반응하는 속도를 보니까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빨리 움직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특히 토호제잖아요. 강남 성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가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증여하고 곧바로 이렇게 세를 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있어요. 증여는 가능하다. 부담후 증여는 안 돼요. 근데 부담후 증여가 들어가면 이제 매매 이슈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토호제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해 주실 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기조에다가 추가적으로 결국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증세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실제 정부도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저는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갈 거라고 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뭐 이게 다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 이 대통령의 거기서 이렇게 좀 맛보기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아쉽다.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약간 좀 그래 뭐 증세 가겠지 이런 게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재정 지출 확대 뭐 이제 쿠폰 같은 거 신청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어차피 뭐 좀 돈이 좀 풀리겠지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돈을 어디서 메꿔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원래 세율대로 이제 올리겠다, 복원시키겠다. 또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인세도 이렇게 원래대로 간다면 그 다음은 이제 개인 소득세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전반적인 어떤 증세 기조로 간다고 보면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가 주택, 뭐 다주택 타겟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재인 정권 다시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즌 2에서 저는 약간 플러스 알파가일 것 같아요. 시즌 2가 아니고 시즌 2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왜 그러냐면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한강 벨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정부도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하실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면 좀 더 세련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도 이제 인선이 됐고 이제 조만간 청문회 진행하고 그럴 텐데 사실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장관님이 어차피 정치인 아니면 뭐 관료 아니면은 교수님 학자 이렇게 딱 세 부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을 이번에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실무적인 것보다는 어떤 대통령실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국토부 1차관, 2차관이 계시는데 1차관과 2차관의 그 차이가 1차관이 그 도시하고 주택 담당이고 2차관이 이제 뭐 도로, 교통 뭐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1차관 이상경 전 교수님 공공 위주로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방향이 가지 않을까. 그럼 이제 공공주택 공공임대, 그래서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갈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죠. 민간이 아니라도 과거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막 이게 공공주택 그때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야 여기 뭐 열 몇 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명이서 4인 가족이 살으려고 하는 거냐.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 20평대로 해줄게. 아니면은 똑같은 20평대인데 무슨 뭐 서밋이라든지 무슨 뭐 DH 이런 것까진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공공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그런 뭔가 브랜딩이 되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LH 개혁의 첫 번째 그거다. 치 계신 분들이 지금 아마 굉장히 좀 긴장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LH 기반의 조금 뭔가 좀 획기적인 뭐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특히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공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돼서 실제 매수든 임대든 좀 만족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지금 필요하죠. 그럼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세가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5월 9일인가요? 그때 또 양도세 중과가 이제 다시 연장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제 5월 9일까지 이후로 이제 연장이 안 되면 이제 양도세도 원상복구. 그러면 이제 82.5%까지 양도세가 나가게 되는 건데 지금 종부세도 올라가고 만약에 양도세까지 그렇게 올라가면 과거와 같은 구조거든요. 같은 구조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6대 4 정도로 양도세 중과 그냥 시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바뀌고 있어요.
한 51대 49.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아까 우리가 계속 연장이 되는 게 공공이잖아요. 공공. 아마 공공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 장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즉 지방선거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1년 정도 연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그냥 뭐 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데드라인을 주는 거죠.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팔아라. 1년만 딱 연장한다. 팔면 일반 과세 하게 해주겠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안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갈 거고 지금 강남 성구와 용산만 조정 대상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주요 지역은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라는 게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포 비조정 때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매각하려고 딱 봤더니 그때 조정 묶이면 이제 중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불안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일부 물량도 좀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공공 위주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한부 어찌 보면 이제 네. 뭐 증세를 안 하겠다 이 정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팔 거로 보세요. 팔 물량이 많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비율까지는 네. 제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좀 온 지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겁이 많죠. 그래서 특히 막 사실 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세금도 정말 많고 하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가 계시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 겪어본 거예요. 겪어보니 뭐 보유세 정말 많이 냈는데 그거보다 내가 오르는 게 더 많더라. 나 이번에 그냥 버틸 거야. 그런 부류가 계시는데 두 번째 부류에서 한 10% 20% 정도는 어떤 부류냐면 뭐 이건 방송에 나가도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야 이러다 정권이 5년에서 안 끝나고 더 연장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살짝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이 누가 더 많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좀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초고가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잘 안 파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초고가 주택들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막 네. 강남, 반포, 뭐 한남동 이런 데들이 지금 막 계속 올라간다는 걸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 여론도 이렇게 썩 좋게 보진 않는데 네. 이렇게 좀 타겟팅된 네. 그런 정책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온 게 뭐 또 제 개인 얘기하면 너무 이제 소설처럼 돼버리니까 이제 그건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게 그거죠. 주택 수가 아니라 이제 가액으로 과세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연구 용역을 맡겼어요. 네. 근데 그걸 시행한 곳이 어디냐면 국립 서울시립대.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조세 그쪽으로 그렇죠. 잘 하시는 세금 관련해서는 쪽이거든요. 뭐. 예, 그래서 박훈 교수님인가? 예,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게 좀 사례가 저는 약간 좀 그랬어요. 뭐 지방에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 서울에 비싼 거 하나 있으면 비과세니까 세금 안 낸다. 그런데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사례가 약간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핵심이 뭐냐면 가액 요건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초고가 주택 위주로 해서 어떤 보유세라든지 나중에 이제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 장토공이 30%란 말이에요. 이게 30하고 80이니까. 그러니까 1주택을 하는 게 네. 훨씬 유리하죠.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걸 단순히 누가 혜택이 많냐 적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실거주자를 위한 그런 건데 이런 취지가 다 묵혀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을 좀 건드릴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좀 별도의 구간을 만들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좀 따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의 방향은 약간 초고가 주택들을 뭐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뭐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 좀 고가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네네. 분들을 위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증세를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네. 정도로 네.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안타깝지만 보유세는 이제 주택 따라서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공시 가격이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 올해 7% 오른 게 작년 기준으로 오른 거거든요. 올해는 더 올랐으니까. 그럼 올해는 더 올랐단 말이에요. 색깔을 보면 더 빨갛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벌써 그거 하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부세 공정시작 가격비를 만약에 정부가 80%를 적용한다면 두 개.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은 혹시 모를 어떤 추가적인 대책. 세율을 뭐 높인다든지, 그렇죠. 감세를 그럼, 줄인다든지. 네,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럼 말씀 안 그럼 드릴게요. 세부담이 한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지서 보시고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곱하기 2 정도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는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시겠다 하시면은 곱하기 3 하셔서 야, 이거 좀 너무 세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구한테 증여를 할까 아니면 좀 차라리 팔까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렇지만 1주택자이신 분들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없으면 안 되니까. 제네시스 방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고가 주택 아니면 뭐 다주택자의 그 종부세 인상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에 거래세, 양도세나 취득세는 뭐 사고 팔 때 나오는 거고 네. 안 팔고 안 사겠다. 뭐 네. 가지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게 하려면 결국에 보유세 인상인데 이 보유세 인상도 사실 전세가 올라버리거나 하면은 네. 그 오른 돈 가지고 이제 막 내시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내후년까지 전세나 그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게 또 그 효과가 좀 반감될 것 같기도 한데 전세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세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 날짜에 제가 아마 매일경제 네. 기사를 봤는데 전세 정말 지금 물량이 없다.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런 걸 봤고 저도 지금 임대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단지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넘는 단지예요. 네. 뭐 수도권에 있는 건데 근데 봤는데 정말 그 많은 단지에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월세만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보유세를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이제 뭘 또 보셔야 되냐면은 주택 임대소득세도 이제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주택 임대소득세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업소득이죠. 임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제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근데 매년 내야 돼요. 약간 보유세랑 비슷해.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고 있다. 아니면 내가 전세를 받고 있는데 이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넘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세 3억 넘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데 네. 간주 임대료는 사실 내가 돈을 실제 보증금 외에 월세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은 월세를 받은 것보다 세금이 더 나와요. 희한하죠. 물론 이제 내가 받은 보증금이 뭐 10억이에요. 그럼 3억을 빼고 7억, 거기에 60%를 곱하고, 그리고 이제 3.5, 3.9 이렇게 이율 더 곱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데, 작년 이자가 3.9예요. 올해가 3.5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올라가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이게 보증금을 다 갖고 있는 임대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내 돈은 없는데 세금 수익 금액이 한 몇 천만 원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 다른 근로소득하고 합산해 버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내가 이거 5월 달에 세금 내야 되고, 7월, 9월, 12월에는 또 보유세 내야 되고, 네. 야,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좀 팔기엔 좀 아깝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어디서 내가 좀 돈을 끌어와서 이걸 차라리 내가 반전세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월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월세를 만들면 차라리 내가 세금은 내지만 뭔가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죠? 전세하고 월세하고 뭐가 딱 실거래가가 찍히면 얘를 가지고 막 환산을 하잖아요. 네. 보증금 1억에 뭐 35만 원, 40만 원. 그게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시세가 그래요. 네. 동네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면은 내가 월세가 찍혔는데 이걸 환산시켜가지고 또 전세가 막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이제 몇몇 분들은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세금 내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파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시장에 좀 물량도 좀 풀리고 안정화가 되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를 봐서도 이해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그러면은 이게 현재 아직 뭐 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0세대 전세가 몇 개 없고 어떤 네. 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면 지금 네. 이렇게 전세를 안 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간주 임대료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네. 후행하는 거고 네. 얼마 전에 나왔던 627 대책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네. 뭔가 좀 대출이 안 되고 뭔가 스텝이 꼬일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과거에도 물론 나쁜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임차인하고 임대인끼리 좀 약간 협의를 하면서 뭐 날짜 좀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조정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서로 다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만기가 10월 31일인데 왜 돈을 안 주냐? 이거 당신 전세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귀찮다.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해줘야 되냐? 하기 싫은 거지.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뭔가 대출 금액도 줄고 타이트하고 괜히 이거 보증금 내가 했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 규제하는 거는 취지는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생 전세를 주는 거에 대한 네. 리스크가 점점 임대인들이 커지는 것도 있다 그럼요. 보니 뭐 네.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들어가서 실거주 하는 거고 네. 조금 자금 여유 있으면은 뭐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거고. 근데 사실 전세를 주는 분들이 그 네. 대출 받기 싫고 돈 빼줄 네. 돈이 없으니까 전세 끼고 뭐 사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사실 보유세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세는 생각보다 못 올라가는 좀 아주 선호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결국에 물량을 좀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냥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단지에 있어서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옆으로 더 많이 좀 퍼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강남 3구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다 토지로 묶여 있으니까 정말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는 거 아니면 나올 기미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되는 전세 상승 그 부분이 옆으로 좀 퍼지지 않을까. 그럼 이게 결국에는 지금 현장에서는 이 네. 정책들의 결국 총합은 네. 인기 지역의 전세는 매물이 마르면서 막 상승하고 비인기 지역은 아이씨 네. 힘들다 하니까 막 정리하고 던지고 네. 막 이러면서 그 돈을 또 파신 다주택자분들이 또 똘똘한 채로 막 갈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시장의 양극화가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네, 양극화도 양극화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한 보통 정도 되는 입지다.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계속 전세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공급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상급지는 상급지 나름대로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고 중간 정도 되는 입지는 아예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또 안 좋고 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거죠. 대신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그냥 네. 막 던지면서 그냥 매물들 막 나오고 그렇죠. 막 싸게 그냥 뭐 팔고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 또 이게 양극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전세가 좀 싸지고 막 매물도 많이 나오지만 그거를 사고 싶어 하시거나 살고 싶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좋은 동네인데 네. 그 동네들의 전세나 매매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지 어떤 데 보면은 이제 오래된 곳 있잖아요. 네. 되게 살긴 좋아요. 되게 살긴 좋고 뭐 아무 불편한 거 없고 그런데 매매가하고 전세가 막 붙어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물론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단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실거주는 무난하게 하는데 매매까지 내가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조금 이게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도권 뭐 외곽지에도 그렇고 뭐 네. 지방에도 그렇고 전세가 뭐 거의 95%뭐 100%돼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다들 살고는 계세요. 근데 맞아요. 집주인들이 이제 팔고 싶어도 안 팔리니까 맞아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근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이게 시장의 공급이냐 아니면 이제 네. 다들 살고 싶어하는 동네의 공급이냐 이게 차이일 텐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좀 왜 이렇게 전세가 많이 올라가냐 하고 좀 이렇게 볼멘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계속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좀 뾰족한 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7, 8월 정도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정부의 어떤 종합 대책이 있겠죠. 새 정부 이제 출범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차관님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공 위주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럼 공급을 많이 하겠다. 네. 아, 근데 그거는 전세 시장에서는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전세는 당장 내년 뭐 올해 말에 구해야 되는데 맞아요. 5년 뒤에 들어온다 하는 건 뭐 네. 의미가 없으니 매매는 잡을 수 있어도 그럼 결국에 전세 관련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네. 전세 쪽 대출을 줄여가지고 네. 전세가 절대값을 좀 낮추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가 되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면 사실 자금 공급을 줄인 것만큼 안정시키는 가장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밖에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내가 뭐 당장 내가 자금이 있는데 전세 이건 좀 할 수 있어. 대출 나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요로 가겠죠. 근데 거기는 이제 공급이 더 없겠죠. 네.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일부 이렇게 좀 밑으로 밀려날 거예요. 그래서 그 밀려나신 분들이 아까 상대적으로 비인기적 오면서 또 약간의 영향을 주겠죠. 그 예전에도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강남이나 이런 데서 전세 살던 분들이 밀려나면서 네, 맞아요. 다음 동네들을 사버려요. 네, 갑자기 그 동네가 확 올라가는 거야. 거길 네. 판 분들이 또 다음 동네 가서 또 사버려. 맞아요. 전세가 이제 매수로 막 바뀌니까 네. 막 그 풍선 효과 엄청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예 이제 뭐 전입 요건까지 만들고 네. 대출 금액도 6억으로 줄이긴 줄였는데 이게 길게 봐도 저는 뭐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또 효과가 없어지니까 네.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추가적으로 전세를 좀 안정화시킬 거는 네. 인위적인 대책. 예를 들어 네. 저번에도 이제 전세가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2+2 쿠폰을 만들었단 아. 말이죠. 뭐 이런 것처럼 뭐 3+3이라든지 그거는 뭐 아니면 뭐 임대 사업자를 네. 다시 뭐 이렇게 네. 부활시킨다든지 해서 인위적으로 뭐 2년에 5% 이내만 올려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누르는 가격 자체를 인상을 못 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돌려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택임대 사업자. 네.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약간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부활하는 거. 예, 아파트 부활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이중구 명예 교수님도 그렇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굉장히 좋은 혜택만 받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계세요. 실제 해보시면 절대 그게 아닌데, 하고 싶지 않죠. 네,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잘 안 하는 것이 낫다. 네.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에서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임대료 증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5% 임대료 증액이 굉장히 핵심인데 그걸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이었죠. 네. 5% 상한하고. 그런데 그게 현재 2+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 전제 조건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임사 활성화 아니면은 청구권 이건데 이쪽 길이 막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결국 여기를 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별로 저도 입 밖으로 그러니까 내기가 싫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럴 수도 있죠.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뒤에 공급은 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한시적으로 +2 쿠폰 한 번 더 쓴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네. 정책 위반자라면 3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잘 안 됐어. 네. 그러면 2년만 더 다오. 그럼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 쿠폰 네. 쓰는 거 같은 어떤 인위적인 가격을 제한하는 거 말고 네. 이게 당장 전세 시장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공급이라는 게 좀 부족한데 신축 준공이 잘 안 되면 이게 사실 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뭐 의도한 건 아니시겠지만 네. 전세를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거죠. 전세하면 사기 당한다. 전세하면 큰일 난다. 이제 보증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출도 맞고. 뭐 정말 그런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세에 대한 디메리트를 강화시켜서 그래 차라리 내가 반전세나 월세 지내지 뭐 이게 좀 더 편하고.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이게 집값에는 어쨌든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어쨌든 반전세니까 보증금 자체는 맞아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매수세가 조금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초고가 주택 네. 여기는 대출 크게 영향 안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지역 구간도 뭐 6억까지 대출이 되니까 소득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여기 중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억에서 한 25억 정도? 네. 요 구간이 제가 봤을 때 좀 애매한 구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별도 세계고 요 밑에는 뭐 8억에서 11억, 12억 여기는 그래 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매수하지 뭐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럼 요 위에 네. 요 중간에 약간 좀 붕 뜨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하고 이제 전세 사는 임차인 그리고 이제 전세 주는 임대인 둘 다 이제 어떤 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전세 네. 사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면 네. 지금이라도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고 지금 올려주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이제 무주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청구권이 남아 있는 케이스입니까? 뭐 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그래도 이제 사실 그게 나중을 위해서 아껴서 쓴다는 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실거주하러 들어오시면은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일단 오르면은 쓰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까지 혹은 그냥 내가 이번에 한번 매수하겠다. 좀 조정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아마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최근에 좀 급등했던 지역들은 약간 단기 조정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다렸다가 좀 한번 의사결정하겠다 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전제 조건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조정이. 그러면 괜히 기다렸다가 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최소 5년 정도 보유하실 거라면 그냥 지금 매수세 별로 없을 때 매도자 중에서 이제 좀 일부 증여나 매각으로 처분하려고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물건은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은 네, 임차인은. 네. 그리고 이제 월세로 좀 가 있는 건 어때요? 월세로.
차라리 전세보다는. 뭐 그러면 이제 자기 목돈도 좀 활용할 수 있고 네. 쥐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그 월세가 이제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애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그래서 약간 좀 학군지 있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뭐 신혼부부고 애가 아직 어리다 그러면은 저는 좀 몸 고생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좀 저 위에 좀 직장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싼 곳에 있어야 된다. 네. 아, 그거 당연히 큰 돈이잖아요. 네. 매달 나가는 게. 그래서 그거 지금 우리가 좀 편하자고 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2 쿠폰이 어쨌든 남아 있으면 쓰긴 써야 된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진짜 전세 물건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그냥 네네. 다 갱신권 쓰고 계시더라고요. 23년에 계약하신 분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반전세를 좀 돌려놔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고 싶어도 이게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막 현금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이제 전세가 좀 오른다. 네. 그러면 이제 뭐 5천, 1억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꾹 참고 이제 단돈 소액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개수가 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다행히 자금이 있어. 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런 움직임을 제가 좀 많이 최근에 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 정도 있고 아니면 두 채 정도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현 상황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3년에 3억에 전세를 계약했는데 지금 4억이 된 거예요. 뭐 1억 네.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올려받아서 이거 삼성전자라도 사놔야 될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네, 들어 네. 극단적으로 아니면 그 1억을 올려받느니 그냥 월세 뭐 40이나 50으로 받아서 네. 반전세로 해놓자. 괜히 네. 뭐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 라고 생각한다면. 그 물건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한 5년 이상 더 들고 있을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꾸시는 게 맞고. 아 반전세로. 그럼요. 그게 아니면 저는 이제 적당히 처분하겠죠. 보통은 그런데 좀 괜찮은 곳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네. 한 5년 정도 있을 때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지역들은 저라면 반전세로 바꿀 것 같아요. 만약에 확실하게 팔겠다 한 4년 정도 있다가 그럴 땐 전세 보증금 올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팔기가 좀 편하니까.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반전세 낀 물건을 팔기가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예. 네. 그거는 못 판다고 봐도 무방한. 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네. 매도하는 게. 저도 최근에 이제 하나 겨우 이제 매도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뭐 가격을 낮춰서 그냥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좀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게 있는데 매도하실 때는 굉장히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내가 한번 좀 매도하겠다 그러면은 저 같은 스타일은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매도하면 이게 가격을 낮춰서라도 대신에 이제 안 팔 거면 아예 내놓지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제네시스 박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매수를 약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좀 분위기란 말이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뭐 금리도 내려간다고 하지 뭐 공급도 없다고 하지 뭐 전세 물량도 없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전세 만기된 사람은 전세를 가야 되는데 월세 아니면 또 매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사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갈아타기도 네.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니까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요거 난이도 어떻게 보십니까? 상급지 갈아타기요? 네. 아, 갈아타기는 어렵죠. 지금 어렵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들 관망세고 특히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좀 뭐 세금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으면 좀 안 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또 보유세는 세팅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급하게 팔 이유는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변수가 생긴다는 거는 이제 내년에 양도세 중과 그게 과연 실행이 될 거냐. 그거 이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상급지 갈아타는 거는 좀 난이도는 여전히 있다. 네. 물건도 없고 막 이게 내가 했던 것보다 뭐 이렇게 반응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다만 내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한다면 이제 선 매도 후 매수냐 아니면 선 매수 후 매도냐 그런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선 매도 무조건. 네, 무조건 선매도. 그리고 이제 후 매수. 그리고 이제 정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먼저 팔아야 되는데 가격 저는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조금이라도. 예,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빨리 그걸 캐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끝낸 상태에서 이제 이걸 오래 들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매수할 거 잡아서 대출 받으시고 이제 주담되면 이제 당연히 전입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선 매도하신 분들이 나는 그래도 입지를 좀 바꾸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똑같은 돈으로 내가 주담대 받아서 실거주하는 것보다 그냥 새 끼고 그냥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새 끼고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올라가죠. 말 그대로 전세 자금 대출 좀 가급적 없거나 적으신 분들 그런 새 끼어 있는 물건을 사야지 내가 좀 편하잖아요. 나중에 또 새로 신규로 받으면 좀 이제 받거나 나중에 나가시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또 이제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미 올 현금으로 살고 계신 분을 사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그게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선매도 가격 조정해서 그리고 이제 실거주 전입하는 거 그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역시 내가 이걸 매수해서 그냥 내가 실거주 하니까 뭐 따로 이렇게 뭐 전세 공급이 되거나 그런 건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이제 갈아타기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를 하지 말라고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 이런 것들 좀 막힌단 말이죠. 지금 네네. 계약하면 다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 이거를 사람들이 할 거라고 보세요? 결국 이 어떤 그 유혹을 네. 끊기는 어렵다. 끊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그 비중은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어떤 데이터는 없지만 10명 중에 한 5명이 새끼고 사뒀다. 네. 갭 투자를 했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줄진 않을까요? 10명 중에서 한 2명, 3명 정도. 반환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특히 내가 만약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좀 낮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실거주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은 동네에 우리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을 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낮춘다고 해도 지금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어서 못 팔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네 거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판다고 내놓으면 깎아서라도 판다. 깎아서 팔고요. 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네이버 호가에 가장 낮은 거 있잖아요. 전 거기서 더 낮춰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냥 딱 내 거 물건을 보고 부동산에서 이 사람 거는 내가 팔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데 싸게 팔려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당연히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네. 이게 단순히 공동 중개라고 놔두지 마시고 단독 중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속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의외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A라는 소장님이 물건을 말해놓으면 이제 공동 중개 사이트에 올려두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면 각각 수수료를 나눠서 가져가니까 좀 이게 인센티브가 적죠. 그런데 내가 B, C, D에 내가 따로따로 또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가 단독 물건이니까 그 소장님이 손님 구하면은 양쪽에서 그걸 수수료 가져가니까 속칭 이걸 양타 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많이 내놔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용인 수지다. 수지에서 내가 이걸 물건을 내놓고 이제 팔고 어떻게든 분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수지에만 내놔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안 돼. 생활권을 약간 바꿔줘야 돼. 네.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탄에서 올라오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가까워야 되니까. 그럼 동탄도 전화해보는 거예요. 전화해보면 어떤 소장님은 저희 멀어서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제끼고 저희 하죠. 그러면 적극적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내놔요. 반대로 분당에서 밀려서 내려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분당에도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 반경을 이렇게 넓혀야 돼 이렇게. 반경 2km, 3km, 5km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물건 팔았을 때 많이 내놨을 때 한 40개인가 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팔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동네에 내놨을 네. 때 저도 전세나 매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 그 동네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분이 또 맞아요. 마침 이렇게 해서 집 보러 왔다가 그냥 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많이 내놔라. 그렇지만 조금 깎긴 해야 될 것이다. 네, 지금 가격은 분위기는. 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무주택자가 집 사기가 상대적으로 편한 거죠. 지금 1주택자보다는.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가 샀을 때 실거주를 할 거냐, 네. 아니면 새끼고 할 거냐 그건데 새끼고 하시려는 분들은 가급적 경험이 있는 분들, 내가 뭐 한두 번 사고 팔았다. 네. 그런 분들이라면 추천.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처음 산다, 뭐 신혼부부다, 생애 최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실거주로 산다. 저는 그 방법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네. 이게 실거주라는 게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또 하는데 지금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6억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연봉 한 1억 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대출 규제는 없지만 그래도- 연봉이 뭐 더 높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그럼- 그게 네. 뭐 말이 그렇지 사실 저도 처음에 샀을 때 그렇게 연봉이 높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혼부부인데 부부합산 1억이 안 돼. 그러면 이제 6억까지는 좀 힘든데 예를 들어서 내가 4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5억까지 된다. 대략 한 6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5억까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보태서 5억을 받아서 이왕이면 좋은 걸 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좀 비슷한 경우를 한번 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봤던 물건이 한 8억 초중반대였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구축이어가지고 네. 나중에 좀 오를 때 좀 상승 여력이 좀 약할 것 같다. 근데 그 근처에서 조금만 올라가니까 신축이 있는 거예요. 준신축이 5년이 좀 안 된. 근데 그게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내가 대출을 만약에 더 일으킬 수 있다. 고맙게도. 그러면 대출을 더 받으셔도 되고 만약에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좀 도와주신다. 그럼 네. 5천만 원까지는 내가 세금 없잖아요. 증여세가. 네.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5천, 대출 5천 더 플러스. 그럼 1억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실거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혼자 싱글이신데 수도권 외곽에 분양권은 한 3억 중반인가? 이런 걸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신축이니까 나중에 이거를 내가 좀 등기를 치고 뭐 실거주를 하든 아니면 세를 주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얘가 한 5억까지는 가겠더라고. 신축이니까. 그러면 내가 3, 4년 지나서 5억이 되면 양도세 그냥 비과세 받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저금한 거 좀 있고 그리고 3, 4년 지나면 대출 규제가 어떻게 또 풀릴지 모르지만 안 풀린다도 6억까지는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 조금 더 보태서 5억에다가 비과세 받고 얹어서 하면은 또 한 7, 8억대 갈 수 있어요. 아까 그 신혼부부가 했던 그런 네, 집들을. 네. 그렇게 해서 몇 번 이렇게 비과세 받고 터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전략이 앞으로는 엄청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네. 이제 비과세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냥 뭐 몇백만 원 수준의 취득세와 이 중개 수수료만 내면은 그럼요. 뭐 세금 없는 투자가 되기 게다가 때문에. 뭐 재산세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예, 뭐 낼만한 정도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강남이나 저 비싼 동네들을 막 네. 갔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가격대들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서 답이 나오냐 이런 것 때문에 안 샀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뭐 회사에서도 중견 관리자고 그래서 네. 뭐 40대 한 중반 되고 했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막 하면 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든 사례는 뭐 혼자 싱글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뭐 3, 4억 막 8억대 9억대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대신 좀 젊잖아요. 네.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장담하는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비과세 전략 받아서 두세 번 뻥튀기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처음에는 분양권을 하든 일반적인 준신축을 하든 기축이잖아요. 그냥 사고 팔아서 비과세를 받아요. 네. 그리고 또 사고 팔아서 비과세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양권하고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갈수록 리스크는 더 커지는데 그만큼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체주택 비과세라든지 비과세 받는 게 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분명히 관심 갖고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시작을 결국에 크게 못하니까 3, 4억으로 이제 네. 첫 발을 떼겠다. 네. 근데 얘가 안 올라가니까 이거 못 사겠다. 근데 막 9억, 10억대는 올라간다고 하니 네. 이걸 살려니까 돈은 없고. 아, 그러면 이제 네. 4억대, 뭐 5억대 이런 좀 뭐 소위 말하는 중저가들의 시장이 다시 올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똑같이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좋은 동네의 어떤 뭐 거주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한데 그게 막 우리가 얘기하는 막 강남 이런 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 용인 성남은 좀 그렇고 네. 용인 뭐 안양 안산. 뭐 의왕 안산 이런 데를 하더라도 신축이고 역세권이고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인 상승은 있다고 봐요. 아 근데 또 네. 그런 데도 비싸니까. 뭐 네. 예를 들어 좀 가격대로 얘기하면 저기 한시 방향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리로 가면 좀 신축인데 네. 가격이 싼 거 있는데 네, 네. 거기 또 조용하다고 하니. 네네.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을까요? 네. 서울 신축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경기도까지. 아 경기도. 경기도에 좀 그래도 교통 효자가 있을 것 같은 아직 3, 4억대들. 경기도는 그래도 남부 라인으로 말씀드리고 남부로 싶습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남부 라인으로 북부는 말씀드리고 좀, 싶습니다. 좀 걱정이 네, 좀 예, 아직까지. 좀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약간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가 조금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2억 이하대인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키 맞추기 있잖아요. 네. 그 나름 내에서는 또 키 맞추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싶겠다는 그 니즈는 사람마다 다 있으니까 꼭 이게 어떤 투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네. 처음에 생애 첫 집 마련했을 때는 그냥 온전히 이 신생아 애랑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막막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지역을 먼저 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송파에 살고 싶어요. 뭐 저는 뭐 어디 뭐 분당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돈이 적으니까 그 동네에 뭐 제일 조그만한 거, 뭐 제일 작은 평수, 막 절대 개발 안 될 것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살려고들 하시는 약간 그 코스로 가시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거 좋은 전략일까요? 어떤 지역을 딱 정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안 좋은 물건 사는 거. 아,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기준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집을 샀을 때 첫 집이 어디였냐면은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거였어요. 면목동에 있는 거. 그런데 그때 제가 어디랑 비교했냐면은 경기도 용인시 네.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제 거기를 이제 제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중랑구에 있는 걸 샀단 말이죠. 그래도 서울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물론 굉장히 고마운 집이고 그러긴 한데 좀 아쉬운 거예요. 그 가격대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봐줄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는데 중랑구가 좀 아쉬웠다 상대적으로. 네, 미안합니다. 중랑구. 저 그런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사람들이 약간 좀 더 선호할 수 있는 인기가 선호라기보다는 좀 더 들어본 지역. 익숙한. 익숙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은 비싸서 지금 좀 약간 적절치 않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올파포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긴 한데 경기도 위쪽보다는 밑에 남부 라인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럼 경기 남부 라인에서 내가 좀 접근 가능한 쪽은 용인 수지 그리고 그 밑에 동탄 이런 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이제 평촌, 안양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먼저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살고 인구가 또 주변 인구들도 많은 뭐 그런 네. 동네들이 뭐 수요가 당연히 많을 것이고 네. 또 익숙해서 사는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럼 똑같아요. 내가 좀 그렇게 몰랐는데 그냥 들어본 지역이 그 지역에 내가 접근을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비슷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걸 막 더 지정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 네. 뭐 토어제도 할 수도 있다. 뭐 아직 지금 뭐 이건 분분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 지역의 확대와 관련해서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조정 대상 지역하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호제는 두 개가 완전 다르다. 네. 그래서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청 해당 지자체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약정서를 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경우에 이제 거기부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토호제는 워낙 사유재산 침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바로 이렇게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안 할 분위기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남아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는데 대부분 다 2주택자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그냥 8% 들어가 버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들어가는데 우리는 실거주 1주택이잖아요. 신경 쓸 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내가 아까 말한 지역 그리고 언제 그리고 명의를 뭘로 할 거냐.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문제인데 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게 취득세 그리고 필요경비 이제 필요경비 안에 취득세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명의 그런데 12억 이하는 단독 공동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신혼부부시라면은 공동 명의 하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은 뭐 딱히 그런 규제 지역 확대에서는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럼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가 있다. 예를 들어 막 지금 2개 있는데 하나 더 살려고 그래. 아니면 한 채 있는데 2개로 가려고 그래. 하나에서 2개로 가볼게요. 네. 자, 하나에서 내가 2개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동구가 조정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지금 비조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정으로 묶여버리면 얘가 이제 처음 살 때 이제 취득세가 이제 8%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강동 8%를 내가 피하려면 종전거를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먼저 갖고 있던 녀석이 강동보다 더 좋은 녀석이면 팔기 좀 아깝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8%를 낼 거냐 아니면 지정되기 전에 내가 강동을 먼저 살 거냐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2개를 끌고 갈 수 있잖아요. 2개를 끌고 가면 조정 2주택인데 보유세에서는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조정 2주택을 중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소급 적용처럼 해버리잖아요. 이게. 네, 이게 또 보유세는 매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026년 조정 2주택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세법 개정을 하면서 27년부터 중과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과 맞는 거예요. 네. 매년 바뀌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안 되겠어 나 강동을 팔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면 비록 취득했을 때는 비조정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요. 그러면 양도 차익 오른 거에 대해서 최대 82.5까지 지방세 붙으면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네. 굳이 주택 수를 지금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케이스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네. 내가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갭 투자를 했다. 세를 끼고 샀다. 근데 내가 보유세, 양도세 내고 나서도 수익이 남는다. 해볼 만하죠. 아니면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 하나를 사는데 얘를 그냥 월세 수익용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얼마 안 되지만 월세를 좀 남기면서 세를 주고 있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가 있고 강동을 샀는데 이제 우리 애가 뭐 고등학생이에요. 네. 근데 얘가 좀 돼서 이제 대학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강동에 있는 집을 얘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아주 베스트합니다. 그러면 나는 1주택, 너도 1주택. 그러면 이제 세대 기준에서는 2주택인데 부유세에서는 각각 인별과세니까 1주택, 1주택 그렇죠. 돼버리니까 끝나거든요. 그런데 뭐 아까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짜리를 증여하면 한 2억 한 5, 6천이면은 끝나니까 네. 자녀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전략을 세우고 하는 2주택, 뭐 3주택은 가능하겠지만 네. 그냥 뭐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증세가 아무래도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좀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집은 한 최소한 2년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청구 구간이 생각하면 3, 4년이기 때문에 네.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 박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증여성 현금 거래 뭐 이런 네, 것들에 네.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627 대책에서 6억을 넘는 주담대는 이제 막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15억 초과 대출을 안 되고 뭐 9억 넘어가면 20%만 빌려주고 할 때 가족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뭐 이런 일들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한테 돈 빌려서 이거 집 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가족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빌렸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냥 증여가 돼버려요. 증여로 본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빌렸다는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 지급. 그래서 이제 워낙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우리 부육남님 채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왜 이제 법정 이자율이 4.6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억 1,700 정도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연간 그 차액이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걸 역산해서 계산하면 딱 2억 1,700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이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반드시 소액 한 10만 원이라도 이자를 보내라. 이자를 보내고 이자 지급이라고 쓰는 거예요. 원금 상환은 안 하고 이자로. 이 원금 상환도 당연히 하죠. 원금 상환도 하고. 그리고 원금 상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5년 넘지 말라고 해요. 가끔 이거를 이제 10년 하면 좀 애매하고요. 네. 과거에는 30년 무이자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잡혔어요. 2021년도. 30년 무이자는 증여다. 예,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네. 증여성이 짙다.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까지 나와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잡힌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세법을 위반한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30년 무이자도? 우리 이제 세법은 실질과세, 실질과세.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증여냐, 차용이냐. 근데 차용은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야 이거는 누가 봐도 빌렸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의 의지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특수 관계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부익남님이 저한테 2억을 빌려주신다. 예를 들어서 일단 2억 빌려준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이자 받으실 갚겠죠. 거고 네. 상환 기간을 제가 한 10년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그럴 리 없겠죠. 10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증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용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관할 세무서에서 저희가 좀 소명 좀 자료 요청한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어. 무이자라고 하던데요.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이제 상환 기간을 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상환 기간이 막 10년 후, 막 20년 후 그러면은 애매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중간에 이자를 단돈 10만 원 정도 줬어요. 그리고 상환을 조금이라도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해요. 네. 증거가 딱 있으니까. 물론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분께서 이거를 하면서 다 무이자로 하고 했단 말이에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저분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좀 이왕이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참 저도 민망한데 그냥 우리는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을 하자.
그리고 이자 그 원금 상환은 가급적이면은 5년 내외. 네. 아무리 길어도 10년은 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1년에 20%를 갚아야 된다. 10%라도. 10%라도 갚아라.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분이 그 따님한테 그렇게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 과연 난 그 원금으로 갚았을까? 난 그게 정말 궁금해요. 네.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번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든 뭐 네. 대출 원금 상환이든 사회 통념이라는 그 약간 애매모호한 개념이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그 장관 후보자님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세무대리인, 세무사님 다 도움을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으로는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어떤 국민 정서라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은 무이자로 하셨지만 우리는 그냥 이자를 지급을 하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좀 증거를 남기자.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오해받을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좀 대출 규제까지 하고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이렇게 정책에 맞서서 리스크를 높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세법상 2억 1,700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되지만 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 이자를 조금 뭐 몇만 원이든 10만 원이라도 그 대출 상환까지 합쳐가지고 네. 원금이랑 원리금을 같이 갚아라.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무이자로 하신 분들도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원금을 좀 빨리 상환하는 거예요. 네. 소액이라도 뭐 1년에 1,000만 원이라도 그러면은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니까 대여가 맞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갚고 있는 건 맞으니까. 네, 맞아요. 세법을 어긴 건 아니니. 맞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따져볼 필요는 있다 정도고. 네. 그러면 그렇게 빌린 돈을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제 뭐 좀 비싼 거 사면 다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네. 뭐 자금 소명 뭐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빌렸어요. 거기 지금 보면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이 있는데 네. 자기 자금하고 타인 자금이 있어요. 네. 타인 자금에서 차용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 거기에다가 이제 특수관계자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부부, 뭐 이게 직계 좀비속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차용증을 좀 써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가 그냥 차라리 이번에 그냥 증여를 좀 받겠다. 그래서 증여를 좀 일부 받고 일부는 차용을 하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자기 자금 위 항목에 증여 받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증여 받으시고 그걸 꼭 신고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되죠.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라도 이제 신고를 홈택스에다 하시는 게 증거가 남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까지 1억도 추가가 되죠. 그럼 최대한 네. 증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차용증을 쓰고 제대로 신고를 하라.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봐도 일단은 증여를 하면 그걸 이제 자녀가 신고만 제대로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뭐 이게 딱 드러난 거잖아요. 신고까지 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책 잡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좋아하세요. 이게 이 사람은 확실히 출처가 명확하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증여 신고한 거. 두 번째가 대출 받은 거. 네. 근데 지금 대출에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차용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만 잘 갖춰두시고 상환만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네. 보통 이제 자녀가 뭐 결혼한다고 할 때 뭐 몇 천이든 뭐 어떤 분들 돈 많은 분들 막 억 단위를 그냥 네. 뭐 현금으로 뭐 소위 네, 말하는 뭐 그동안 뭐 몇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모아놓은 뭐 현금이 네. 있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뭐 어떻게 받았는지 뭐 하여간 뭐 1,000만 원짜리 뭐 수표라든지 이런 걸 뭐 모아서 주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이렇게 네. 야 이거 가져가라. 뭐 네. 뭡니까 아빠 하면 닦아니까 뭐 이렇게 두꺼비 몇 개 있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네, 엄청 구체적이신데요, 지금. 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이 현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뭐 사람이라는 게 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적당하면 우리 또 정서라는 게 있고 하니까 넘어가고, 사실 이걸 현실적으로 다 잡아낼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원칙상으로는 과세당국에서는 뭘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소득이 좀 낮은데 소득 대비 너무 과한 재산을 샀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부모님이 얼마를 이체해 주시던지 간에 아니면 현금을 얼마 주시던지 간에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내 수준에 굉장히 좀 비싼 집을 샀다. 그럼 그때 이제 조사가 들어오고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고 네. 또 물론 운 좋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걸린다, 안 걸린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현금을 만약에 받았어요. 네. 그럼 그거를 계좌에 입금하면 상당한 네. 위험이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부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거기 항목에 보면 자기 자금의 5번 제 기억에 5번인데 네. 현금 등 그밖에 자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다른 것도 포함되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금액을 적잖아요. 그럼 내가 집에 돈다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은 가급적 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약간 함정 같은 거네요. 이거 적으면 물론 이제 뭐 이 다른 돈 어디서 것도 났어? 뭐 MMF나 뭐 다른 것도 포함되긴 하는데 네. 그냥 거기는 안 적는 게 좀 좋다. 가급적. 네. 그리고 차라리 그게 소액이라면 뭐 방송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좌에다가 이체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차라리 뭐 장 보실 때 쓰시고 소비성으로.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면은 가족 간의 현금 거래라는 거는 네. 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뭐 현금 관련돼서 뭐 이렇게 좀 막 많이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좀 겁내시는데 이게 이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있어요. 이제 캐시 트랜잭션 리포트 CTR이라고 있는데 이거 원래 그 전에도 있었고 1,000만 원 이상 이체를 하면 네. 금융 정보 분석은 FIU에 이제 신고돼 있는 자동으로 가고. 가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의무화한 건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떤 탈세 그걸 잡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테러 자금, 어떤 위협적인 조직에 돈이 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과세 근거로도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원리는 이체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뭔가 이걸 가지고 고액 자산을 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부동산이겠죠, 뭐. 네, 그래서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이제 이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쓴 용도가 명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럴 리 없는데 갑자기 내가 부모님 병원비로 현금 1,000만 원 인출을 했어. 근데 그걸 병원비로 썼고 영수증 받았어. 뭐 별 문제될 거 없잖아요. 물론 이제 카드 대부분 다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같은 경우에 일단 HMB가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일인으로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계속 뽑아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상 거래라고 해서 신고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내가 뭐 500만 원씩 두 번 나눠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합산됩니다. 일을 누게 됩니다. 누게. 아, 일일 합산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틀에 나눠서 500씩 빼면은 이런 것도 문제가 네. 되나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차곡차곡 빼면 네. 이것도 이상 거래. 이상 거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잡힌다기보다는 뭔가 이거는 약간 예방 차원에서 1차 필터를 하는 거고 어떤 비싼 자산 사면 이제 그때 이제 조사가 들어오겠죠. 그럼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이제 가족들한테 돈 빌려서 집 사는 것 자체도 네네. 괜히 뭐 이러다가 세무조사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개인들이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네. 많이 받나요? 아니면 그 받는다는 거에 확률이 어떤 금액대가 따로 있을까요? 뭐 강남을 사면 걸린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런 케이스가 워낙 많고 그리고 국세청 그 과세당국 계신 인력 분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하실 게 되게 많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규제 지역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고가 아파트 그게 뭐 고가 아파트 기준이 뭐 누구한테는 30억이지만 누구한테는 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연봉이 뭐 1억인 사람하고 5억인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지금 627 대출 규제 나오면서 강남 3구 이런 지역들은 좀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약간 좀 독이 올라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시범 케이스. 소위 굳이 말하는. 내가 할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부득이하게 좀 돈을 빌려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증거 남겨놓으시고 차용증을. 차용증 잘 쓰시고 그리고 이자 지급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자를 지급을 하면 그걸 받으신 분은 이자 소득 원래 내야 됩니다. 네. 신고하시고 그리고 상환 기간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확실한 건 모르지만 30년 무이자는 잡혔다. 그러면 이제 또 댓글에 20년은 되나요? 이제 애매한 거죠.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좀 상식적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결국에 집을 이렇게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서 한 80%만 내가 소명하면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도는데. 그게 이제 뭐 이제 증여 추정 배제해가지고 우리가 뭐 나이가 뭐 30세면은 얼마는 좀 빠지고 뭐 어느 경우에는 좀 보고 하는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가 명확하면은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고. 네, 증여가 명확하면 대신 이제 그건 이제 행정상 편의상이 좀 빼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뭐 맹신하시기보다는 근데 보면은 금액이 작아요. 네. 뭐 30대면은 뭐 4억인가 3억인가 이렇게 되고 근데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증여라든지 뭐 차용증을 확실하게 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 네. 정도는 이제 알고는 있으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떻게 잡히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해당 단지가 다 잡혀요. 전체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지방의 어떤 광역시였는데 분양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가 그냥 다 잡힌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요. 네. 그래서 자기는 뭐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그 지역 단지가 다 걸리니까 자기도 같이 소명하면서 스트레스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네. 규제 지역 이런 데는 좀 들여다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출을 안 해주는데 네. 집을 살려면 네. 뭐 이래나 저래 뭐 가족이나 뭐 지인 돈을 또 빌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뭐 또 집을 안 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 저는 만약에 좀 여건이 좋아서 네. 차용이 가능하다. 그럼 저는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원칙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죠. 두 번째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내가 좀 한 뭐 단순하게 했을 때 한 5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 한 2억 정도가 현실적으로 증여라고 보자고요. 네. 근데 걸리면 2억에 대한 증여세 뭐 과거에 내가 받은 거 없다면 뭐 한 3천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산세 나오겠죠. 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동산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배팅을 해보자. 그게 더 오르지 않을까? 약간 좀 되게 공격적인 발언을 좀 제가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물건은 남으니까. 그냥 뭐 결국에 이제 세금과 이제 뭐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더 추가는 되겠지만. 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게끔 내가 딱 깔끔하게 하고 신고할 거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증여가 되게 좋지 않아요? 반대로 네. 한 2억 정도는 네. 증여를 그냥 하시는 게 당연하죠. 차라리 낫지 않나요? 네. 왜냐면 그 15% 세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년 자녀 5천만 원까지 되는데 혼인 신고하면 1억을 더 얹어서 1억 5천이잖아요. 네. 근데 그 1억 5천에서 1억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럼 2억 5천이잖아요. 그럼 왜 1억을 더 얻냐면은 증여세 세율 과표 1억까지가 세율이 10%예요. 네. 되게 싸요. 상대적으로. 10%는 진짜 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내가 2억 5천을 증여받고 1억 5천 공제 빼면 1억 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니까 1,000만 원만 더 내면 되거든요. 네. 그럼 나는 2억 4천이 남아요. 그럼 내가 굳이 이거를 차용인 것처럼 할 이유가 없고 그냥 깔끔하게 증여세 내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만약에 부모님이 좀 힘드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야 이거 내가 해줄게. 야 어차피 내가 너한테 하고 네가 다시 우리 손주한테 가면 또 세금 또 나오잖아. 그럼 내가 다이렉트로 해줄게. 그럼 이제 세제 생략 할증이라고 해서 30%가 붙는데 30%니까 되게 많은 거 같잖아요. 네. 근데 아까 세금 1,000만 원이라고 썼죠. 30%니까 1,300만 내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조부모님이 감사하게도 도와주신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1억을 들여도 이제 8,700이 남는다.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제가 그분 계속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깜짝 놀란 게 그 네. 장관 후보자님이 본인 아빠는 차용을 했고 네. 엄마는 증여를 했나? 아무튼 이게 증여에 있어서는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1억, 엄마가 1억 하면 둘을 더해서 2억이 돼서 세금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둘 다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 합치지 않아요. 와, 그래갖고 이거를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케이스를 못 봤거든요. 네. 이번에 명확하게 알았어요. 가능하구나. 가능하죠.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배워야 돼 사람은. 네. 그리고 뭐 세무사님 검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이게 정서가 우리가 조금 약간 이래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주담대를 막아버리고 이러면 네. 당장은 사람들이 또 집을 안 살려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또 심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마찬가지였잖아요. 대출을 막으면 또 결국에 가족들한테 빌리고. 우리가 뭐 저도 사춘기 때 다 그러셨겠지만 그 빨간 책, 빨간 테이프 보지 말아가면 더 보고 싶잖아요. 네. 이게 그 욕망을 누르는 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뭐 이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한 대책이 나와서 좀 이렇게 매수 심리가 좀 잠잠해지기를 이제 저도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네. 현재 어떤 국토부의 인선을 보면은 네. 약간 뭐 대규모 어떤 민간 공급 이런 것들은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서 우리가 하란 대로 한다 하면 좀 빨리 해줄게. 근데 네. 대신 이제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공공임대 엄청 넣게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일기 선도지구처럼 몇 군데 시범 케이스를 잡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LH 웨이, LH 방식 해가지고 막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엄청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해주겠다. 약간 신통기획가의 어떤 조금 그렇죠. 더 큰 약간 버전으로 차별화 하면서 네, 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도 노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강남보다는
그 외 지역, 다른 강북 지역들.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잘 보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상승하기 때문에 꼭 입주를 맞아요. 해야지만 돈 버는 건 아니라서 굉장히 오히려 더 일반 지어진 아파트보다 더 투기적인 요소가 사실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기회일 수도 있겠다. 아, 그럼요.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방님 모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출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 다양한 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또 가만히 손 놓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럴 때 내가 좀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게 또 시간 지나가지고 아 그때 또 잘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약간 좀 잠잠해진 이 상황에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